당신에게는 아직 금융대첩에서 승리할 12편의 비밀병기가 남았습니다. 김순신의 금융대첩 썰웅 김순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새는 돈을 잡고 자산은 더 크게 불려주는 네 번째 비밀병기 KBWM 스타자문단 노시태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WM 스타자문단 노시태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은 주택, 부동산 관련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 예. 네, 수익가 거주의 두 마리 토끼 상가주택 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상가주택 사실 익숙치 않은데요. 예. 네, 이게 사실은 꼬마 빌딩도 그렇고 상가주택도 그렇고 사실은 익숙치 않은 개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상가주택이 뭔지 예. 어떤 게 상가주택인지 예. 좀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가주택은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 주택으로 이루어진 복합시설입니다.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와 주택으로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고 4층에는 소유주가 거주하면서 이 임대수익과 거주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주택은 보통 구도심에 그 주거 성격이 강한 일반 주거지역과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안에 단독주택 부지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상가이기도 하고 주택가이기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아까 약간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인 경우가 있고 4층에 소유주가 있는 걸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예. 그러면 주택이 상가주택으로 인정이 되려면 예. 어느 정도가 주택이어야 되는지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기준이 있나요? 이게 기준보다는 제한 같은 게 있는데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 상가주택 안에 주택가구 수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3가구에서 한 7가구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법상 과세하는 기준이 있는데 양도세 같은 경우는 양도가액이 12억 미만이고 전체 면적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더 크다면 그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 상가주택이 그러면 사실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상가적인 성격도 있고 주택적인 성격도 있잖아요. 하이브리드형 투자 상품 같은데 요 사실은 세법이라든지 양도 여러 부분에서 지금 두 상가나 주택이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걸 잘 이용한다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그 아파트도 있고 상가주택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내가 만약에 20억을 갖고 투자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상가주택의 그런 경쟁은 아예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구분 등기되어 있는 상가라든지 아파트 상가 같은 거겠죠. 그다음에 상가주택 또는 그냥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근생 요 정도의 베리에이션, 요 정도의 종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상가주택이 그중 원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전체 부동산을 다 각각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전체 부동산을 놓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요. 만약에 같은 금액대에 구분상가와 상가주택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상가주택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구분상가랑 비교해서 상가주택은 이 토지와 건물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내가 용도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또 신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상가주택은 땅을 갖고 있으니까 밸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온전히 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상가 같은 경우는 이 토지가 지분도 작고 소유자들이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뭐를 한 가지 하려고 하면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반면에 이제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내가 토지랑 건물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통해서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상가주택을 바라볼 때는 땅의 가치를 바라봐야겠네요. 구분상가랑 비교를 해서는. 그리고 결국에는 상가주택이라는 건 밑에 상가가 임대가 돼야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하니까 결국에는 부동산의 기본인 그리고 입지가 좋은 부분에서 상가주택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가주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수익과 거주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노후 대비용으로 많이 선호되며 실제로도 은퇴 후에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각하고 이 상가주택을 매입하여
이 생활비와 거주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 흔히 이제 꼬마 빌딩이라고 부르는 이 근생 시설로만 이루어진 근생 건물과 비교하여 상가와 주택으로 임차인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근생 건물과 비교하여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므로 이 관리비가 절감이 되고 건물 관리 상태가 좋고 임차인이 민원을 할 경우에 즉각 대응이 가능하여 이 임차인과의 관계가 원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주택 단점은 무엇인가요? 네. 상가주택의 단점으로는 이 수요가 많고 이 표준화돼 있어서 거래가 쉽고 활발한 아파트에 비해서 환급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지역 및 입지별로 수익률 편차가 심하고 뭐 주변 상권의 위축, 유동인구의 감소, 뭐 유사 시설의 공급의 증가, 경기 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임대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뭐 신경 쓸 부분이 많고 건물이 노후됨에 따라 이 유지보수 비용이 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때로는 목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하다 보면 큰 돈이 들어갈 경우 한 번씩 크게 또 수리해야 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들은 것 중에 아까 아파트를 팔고 사야 된다 사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상가주택은 주택이기 때문에 그쵸. 기존에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또 주택을 하나 더 매입하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서 좀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2주택이나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가거나 가까운 국민은행에 찾아가서 상담을 세무적 상담까지 한 다음에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사실은. 맞습니다. 저는 이제 상가주택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상가주택 진짜 이제 사보겠다 또는 져보겠다 여러 가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입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입지도 중요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손 관리하는 방법도 중요하고 상가주택으로 돼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 상가주택 어디다 지면 될까요? 위원님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상가주택의 가치는 주거 편리성보다는 수익성, 특히 그 상가 부분에 좌우되기 때문에 저는 좀 수익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현재 수익률이 좋거나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는 물건이 좋습니다. 비슷한 매물 대비 수익률이 좋거나 아니면 인근 대비 임대료를 적게 받고 있어서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는 물건. 뭐 지금은 노후되었지만 만약에 리모델링 할 경우 임대 수익률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물건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1층 상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1층은 건물의 얼굴이자 전체 임대 수익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부동산원 이 상업용 부동산 통계를 보면 2층 임대료가 1층 평균 임대료의 한 60% 정도로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1층 임대료가 2층 임대료의 2배 이상인 지역도 많습니다. 그만큼 1층 임대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1층 같은 경우는 건물의 얼굴입니다. 1층에 이제 우량 임차인이 만약에 들어오면 이 건물 전체가 지역 명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세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수익률 얘기를 계속했는데 현재의 수익률과 미래의 수익률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입지랑 주변 상권입니다. 그러니까 입지 면에서는 사람이 이동하는 주동선에 위치해 있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코너에 위치했다면 가시성이 좋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상권이 안정화되어 있거나 향후 이제 더 개선될,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좋습니다. 주변 배후 세대가 두텁거나 아니면 유동 인구가 많은지 그리고 교통이 좋고 향후 교통망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은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요새는 대부분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만 모아놓은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어디 대표적인 게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뭐 사이트 명을 말하기는 그런데 뭐 이렇게 이런 뭐 상권 분석이나 배우 세대 이런 것들을 쉽게 모아놓은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뭐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아는 지역, 친숙한 지역부터 상가주택 찾는 거를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긴 한데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아는 지역, 친숙한 지역에서 저평가된 물건, 비교 우위에 있는 물건을 발견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맨날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망해 나가는 자리들 뭐 이런 걸 피해가라는 건가요? 근데 이제 외부 사람이 보면 잘 모르는데 그렇죠. 내가 이제 지역 주민이면 저 자리 옛날에 사람도 많고 장사도 잘 되던 자리인데 지금 뭐 약간 동선이 이렇게 바뀌어서 그런데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좀 남들이 모르는 눈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결국 부동산 하려면 대출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상가주택, 저희가 주택을 살 때는 이제 뭐 LTV라든지 DTI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대출이 나오는 액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상가주택은
한도가 어떻게 결정되나요? 예. 먼저 이제 개인 임대 사업자로 상가주택 대출을 받으실 경우 기본적으로는 이 감정가액에 담보 회수율 및 RTI, 즉 이자 비용 대비 임대 수익 비율을 적용하여 대출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제 전체 면적에서 이 상가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이 크다면 비주택 임대업 RTI가 적용이 되고요. 주택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이 크다면 주택 임대업 RTI가 적용이 됩니다. 비주택 임대업 RTI는 1.5배, 주택 임대업 RTI는 1.25배인데 이게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1.5배입니다. 즉 연간 임대 소득이 연간 이자 비용의 1.25배 혹은 1.5배 이상 돼야지 여신 취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땅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게 주택이기도 하고 예. 노후된 상가주택도 많습니다. 예. 그럼 상가뿐만 아니라 재개발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재개발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뭐 입주권이라든지 예. 조합원 권리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상가주택이 재개발된 경우 이제 상가와 주택 입주권이 각각 한 개씩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던데, 아 그렇죠. 예, 재개발의 기본 원칙은 조합원당 한 개의 입주권입니다. 대신에 이제 상가주택의 감정가액의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이 이제 주택의 입주권을 받고도 상가의 최소 면적 분양가액보다 크다면 상가를 추가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상가를 하나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구체적인 분양 자격은 이제 조합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자세한 거는 이제 조합 규정을 좀 조합 정관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꼭 두 채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 옛날에 사실은 뭐 2+1이다, 예. 1+1이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권리가액을 봐야 되고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건 조합 정관이기 때문에 예. 정관을 잘 보셔야 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가주택이 그럼 사실 장점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상가이기도 하고 주택이기도 하고 예. 사실은 어떻게 제도만 잘 이용하면 상가한테 유리한 부분대로 받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택으로 됐을 때 주택으로 유리한 부분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아까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희 그 시청자들은 그러면 어디가 좋은데? 라고 해서 입지를 분명 말씀을 드릴 거고 구체적으로 어디가 유망하다 다 알겠다. 예. 네, 그건 알겠는데 어디가 유망하다라는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가 유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게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는 네.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구도심 같은 경우는 뭐 10억 이하로 매입할 수 있는 상가주택도 있는 거고 강남 같은 경우는 50억이 넘는 상가주택도 많습니다. 이제 이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데요. 제가 이전에 좀 강남 지역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강남구 태행암로 북쪽으로 이제 가로 세로 한 2에서 3km 반경안에 지하철 노선이 6개 노선이 있고 지하철역이 16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그렇죠.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이제 또 GBD라고 불리는 그 업무 밀집 지역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상가주택이 위치한 지역도 전반적으로 유동인구도 많고 상권 안전성도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매매 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이 돼 있고요. 얼마 정도예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억 정도? 50평이 뭐 50억이 넘는 물건들도 많습니다. 그럼 평당 1억이 넘는 거네요. 예. 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산에 맞춰서 지역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지하철 접근성이 좋은 곳, 그다음에 상권이 안정적인 곳이 좋습니다. 이제 상권이 안정적이라는 거는 주변 배우 세대가 두텁거나 아니면 주변에 대학이 있다든지 아니면 주요 업무 시설이 있어서 기본적인 유동 인구가 보장돼서 상권의 부침이 덜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이외에는 뭐 하남 미사, 고양 삼송, 그다음에 뭐 김포 한강, 남양주 다산 뭐 이런 수도권 택지 개발지구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같은 평수 대비 서울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상가주택들이 많습니다. 이게 땅값이 차이가 나서 그렇게 되는 거죠? 택지 개발지구. 택지 개발지구 안에서. 근데 이제 대신에 좀 이런 지역들은 신축이나 아니면 초기에 매입할 경우 상권 형성에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장기간 공실이 발생할 위험도 커서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하신 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상가주택의 가치는 결국에는 상가의 가치, 상가의 가치는
결국에는 입지, 예. 입지로 따지면 결국엔 또 땅값으로 이어지는 예. 그런 걸 다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지역을 말씀드리고 네. 한 게 이제 사람마다 다 예산이 틀리기 예. 때문에 좀 예산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가주택 장점 많은데요. 그럼 앞으로도 상가주택의 투자처로 예.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5글자로 지금 갖고 오신 거를 예. 갖고 오신 아이템을 예. 예, 5글자로 정리하는 코너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5글자로 상가주택을 정리하시면 예.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을지 예. 뭐 이미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가지고 좀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2마리 토끼입니다. 이 2마리 토끼는 현재 상가주택을 가장 잘 설명할 말이고 앞으로도 변치 않고 상가주택을 상징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을 동시에 소유하면서 이 수익과 거주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은 이 상가주택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주택이 위치한 주거지역이 아파트로 재개발되기도 하고 이제 상권이 활성화되거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상가주택이 근생 건물로 용도 변경되거나 신축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뭐 노후 대비용 아니면 단순 투자용 아니면 내가 본인 사업을 하면서 거주를 동시에 해결하겠다 뭐 이런 수요 등 상가주택의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2마리 토끼 상가주택의 인기는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상가주택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또 임대 수입하면 결국에는 주님이 신 건물주 아니겠습니까? 건물주가 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건물주 네. 특히 이제 상가주택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좋은 상가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뭐 교통, 배우 세대, 주변 상권부터 임대료가 적당한지, 그다음에 뭐 임차인이 우량한지, 아니면 건물 상태가 괜찮은지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파트처럼 쉽게 매입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의 목적이 단순한 건물주가 되는 게 아니라 성공한 건물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성공한 상가주택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발품을 좀 팔아야 되네요. 발품을 팔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 머리가 아프더라도 좀 많이 신경 쓰면서 부지런하게 돌아다니고 찾아봐야지 저희가 성공한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엔 2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발품을 팔아라. 상가주택 평안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 더 발품을 팔아라. 더 발품을 팔아라. 알겠습니다. 예. 알고자 하면 돈이 붙을 것이요 모르고자 하면 돈이 새 나갈 것이다. 오늘도 노치태 의원님과 함께 부동산 금융대첩의 승리할 비기를 확인해 봤는데요. 12편의 금융대첩에서 승리하고 싶다는 주제나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김순실의 금융대첩,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구독을 해주시면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